우리가 시선을 주기 전까지 빛은 그저 가능성으로만 잠들어 있습니다. 싸구려 운세 쪽지에나 적혀 있을 법한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시겠죠? 하지만 저는 평생은 물리학에 바친 사람으로서 냉정한 실험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사에서 가장 집요하고 철저하게 검증된 이론이 우리에게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 따스한 햇살조차도 누군가가 목격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은유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엄연한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뀌게 될 테니까요. 수년간 저를 괴롭혔던 수수께끼부터 시작해보죠. 빛의 알갱이인 광자, 이 녀석에게는 무게가 없습니다. 질량이 0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무입니다. 그런데도 실에 매달린 얇은 금속 방막에 빛을 비추면 놀랍게도 방막이 뒤로 밀려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미는 것처럼 말이죠. 빛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깐, 학교에서 배운 물리 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질량이 없다면 결과도 당연히 0이어야 하고 방막은 미동조차 없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질량조차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뉴턴의 공식은 야구공이나 자동차 같은 거시 세계에서는 훌륭하게 작동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 빈틈을 메운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죠. 에너지와 운동량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연결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우주의 진실을 담은 완전한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에너지의 제곱은 운동량의 제곱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거기에 질량의 제곱과 빛의 속도의 4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그 무게 안에 에너지를 가두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E는 mc제곱입니다. 하지만 광자는 다릅니다. 질량이 0이니까요. 그러니 광자가 가진 모든 에너지는 오로지 그것의 움직임, 즉 운동량에서 비롯됩니다. 광자는 순수한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멈추는 순간 소멸하죠. 끊임없이 달려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운명인 겁니다. 이건 칠판 위의 수학 노름이 아닙니다. 1923년 아서 쿰프터는 전자를 향해 X선을 쏘아보냈습니다. 그러자 X선은 마치 당구공이 부딪혀 튕겨나가듯 전자와 충돌한 뒤 에너지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감자가 전자에게 자신의 운동량을 일부 넘겨주고 힘이 빠진 채 뒷걸음질 친 것이죠. 우리는 그걸 정밀하게 측정해냈고요. 계산 결과는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빛은 무게가 없지만 분명히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빛이 물질을 밀어낸다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죠.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이제 겨우 서막을 열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빛이 파동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만한 아주 합당한 근거도 있었죠.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얇은 틈, 즉 슬릿이 2개 뚫린 판을 세우고 그곳에 빛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 뒤편에 놓인 벽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만약 빛이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총알 같은 것이라면 당연히 2줄의 선명한 자국만 남아야 할 겁니다. 왼쪽 틈을 통과한 녀석들은 왼쪽에, 오른쪽을 통과한 녀석들은 오른쪽에 흔적을 남길 테니까요. 아주 상식적인 추론이죠. 하지만 우주는 상식을 배신했습니다. 벽에 나타난 건 2줄이 아니라 기이한 무늬였거든요. 밝은 띠, 어두운 띠, 다시 밝은 띠, 또다시 어두운 띠. 마치 빛으로 만든 언론말처럼 줄무늬가 겹겹이 펼쳐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섭이라 부릅니다. 오직 파동만이 보여줄 수 있는 마법이죠. 파도의 높은 부분이 서로 만나면 더 거대한 파도가 솟구치고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켜 잠잠해지듯이 말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거죠. 벽에 나타난 밝은 띠는 빛의 파도가 서로 힘을 합쳐 증폭된 곳이고, 어두운 띠는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소멸의 흔적입니다. 이로써 결론은 명확해 보였죠. 빛은 파동이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타고 넘실대는 파동일까요? 물결은 물이 있어야 하고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빛은 무엇을 매개로 우주를 건너오는 걸까요? 과거의 거장들에게는 그들만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테르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주 공간을 빈틈없이 꽉 채우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물질이었죠. 소리가 공기를 타고 흐르듯 빛 또한 이 에테르의 바다를 타고 물결치며 나아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실험이 에테르의 흔적을 쫓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우주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비어 있었죠. 매질도 없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아름답게 요동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을 1860년대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그 무렵 우주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남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운명의 연인처럼 춤을 추며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인태하는 관계였죠. 전하를 위아래로 흔들어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하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전기장의 변화는 곧바로 잠들어 있던 자기장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막 깨어난 자기장 역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는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낳고 그 전기장은 또다시 자기장을 부르며 이 끝없는 창조의 연세가 이어집니다. 이 파동은 텅 빈 허공을 가로지르며 스스로를 연료 삼아 앞을 향해 질주합니다. 맥스웰은 펜을 들어 이 파동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가 얻은 답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놀랍게도 그것은 빛의 속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빛은 어떤 물질을 타고 흐르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빛은 전자기장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파동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와 자기가 허공 속에서 펼치는 우아한 왈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이 속도는 단순히 빛이 달리는 빠르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옷감에 새겨진 고유한 무늬와도 같습니다. 말하자면 공간과 시간을 서로 맞바꿀 때 적용되는 우주의 환율인 셈이죠.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이 별개가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변환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시간의 1초는 공간의 30만 킬로미터와 등가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정한 변환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고속도로에 붙여놓은 속도 제한 표지판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그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빛은 전자기파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무엇이 출렁이는지 알게 되었으니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테니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이라는 청년은 광전 효과라는 기이한 현상을 두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현상은 단순합니다. 빛이 에너지를 품고 와서 전자를 걷어차면 전자가 그 힘에 밀려 튕겨나가는 원리죠.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붉은 빛으로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부시고 강렬한 붉은 빛을 금속 표면에 쏟아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죠. 출력을 끝까지 올려도 1년 내내 비춰도 결과는 침묵뿐입니다. 반면 꺼질 듯 희미한 푸른 빛을 아주 살짝만 비춰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즉시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빛이 파도라면 거대한 파도가 더 큰 힘을 갖는 게 상식입니다. 붉은 파도라도 충분히 크다면 언젠가는 전자를 떨어뜨려야 마땅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이유를 깨달았고 그의 대답은 물리학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빛은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빛은 덩어리진 꾸러미 형태로 뚝뚝 끊어져서 에너지를 배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광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각 꾸러미에 담긴 에너지가 빛의 색깔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푸른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붉은빛의 광자는 에너지가 미약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축제 행사장에서 선반 위에 놓인 코코넛을 맞춰 떨어뜨리는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탁구공 1000개를 코코넛을 향해 쉴 새 없이 던집니다. 하루 종일 던져봐야 코코넛은 미동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야구공이라면 단 한 번의 투구로도 코코넛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푸른 광자가 바로 그 야구공입니다. 반면 붉은 광자는 가벼운 탁구공에 불과하죠. 아무리 많은 탁구공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개별적인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빛은 입자, 즉 광자라는 에너지 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방금 전 우리는 빛이 파동이라고 증명하지 않았나요? 그 간섭 무늬와 줄무늬들, 파동끼리는 서로 상쇄되지만 입자는 사라지지 않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빛은 파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빛은 입자도 아닙니다. 빛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어떤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상의 경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에 있죠. 당신이 파동에 대해 물으면 파동처럼 춤을 추고 입자에 대해 물으면 작은 알갱이처럼 행동합니다. 관찰자의 질문에 따라 천의 얼굴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모호함이야말로 빛이 가진 날 것 그대로의 본질입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기이하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죠. 물리학의 가장 고전적이고도 충격적인 무대, 이중 슬릿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지만 이번엔 무대의 조명을 극한까지 낮춥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의 알갱이인 광자가 딱 하나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요. 에너지의 작은 조각 하나를 보내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침묵의 시간. 광자가 감지기에 닿는 순간 단 하나의 점을 남기며 자신의 도착을 알립니다. 광자 하나에 점 하나. 여기까진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멈추지 않고 수천 번 반복합니다. 어둠 속에 수천 개의 점을 하나씩 찍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광자가 작은 총알 같은 입자라면 왼쪽 문이든 오른쪽 문이든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벽에 남은 흔적도 두 개의 뭉치로 쌓여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상식을 비웃듯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점들이 모여 그려낸 그림은 두 개의 뭉치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간섭무늬, 그 아름다운 줄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나 볼 수 있는 흔적입니다. 연속적인 파동만이 남길 수 있는 고유한 서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광자를 하나씩 아주 외롭게 보냈습니다. 대체 홀로 여행하는 광자가 어떻게 자신과 충돌하며 간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피해야 할 어둠의 위치를 도대체 어떻게 미리 알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기묘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광자는 왼쪽 슬릿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슬릿으로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 슬릿을 동시에 비집고 들어간 것도 아니죠. 광자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확정된 경로도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엔 확률 진폭이라는 유령 같은 존재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품은 수학적인 파동입니다. 실제하는 물질이 아니라 가능성의 물결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가능성의 파동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든 물결처럼 자기 자신과 섞이고 부딪히며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감지기라는 벽에 부딪히는 찰나 그 모든 가능성은 붕괴되고 단 하나의 좌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지되기 전까지 광자에게 위치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니? 라고 묻는 건 아직 던지지도 않은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해진 답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수년 동안 깊이 파고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군요. 경로적분 혹은 역사의 합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빛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더욱 산산조각 냅니다. 광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여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녀석은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을까요? 아마 가장 빠르고 짧은 직선 경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광자는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를 탐험했다는 뜻입니다. 반듯한 길, 미친 듯이 지그재그로 꺾인 길, 심지어 달을 한 바퀴 휘감고 돌아오는 길까지. 양자역학의 수학적 세계에서 불가능한 여정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경로 하나하나가 광자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할지에 기여합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광자가 B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각 경로를 거쳐온 수많은 시계들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부 더해봅니다.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시계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최단 경로 근처에 평범한 길을 걸어온 시계들은 바늘이 거의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면 제멋대로 뻗어나간 미친 경로들의 시계 바늘은 방향이 중구난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워버리죠. 결국 광자는 모든 길을 걸었지만 극단적인 경로들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혼돈, 빛이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혼돈이 빚어낸 정교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은 보이지 않는 모든 길을 더듬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빛이 거울에 닿으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며 튕겨나간다고요. 명쾌하고 아름다운 법칙이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빛은 거울의 단 한 점이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모든 각도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거울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조차 빛의 여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다만 그 먼 곳을 여행한 빛들은 서로의 위상식의 바늘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켜 결국 서로를 지워버리고 말 뿐이죠. 오직 이동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중심부의 경로들만이 살아남아 서로 힘을 합쳐 우리 눈에 닿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거울 표면을 아주 정교하게 긁어내어 시계 바늘이 엇박자로 도는 경로들만 골라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당신은 빛을 거울의 가장자리로, 본래라면 절대 닿지 않았을 곳으로 튕겨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절격자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죽이던 궤적들이 해방된 것이죠. 빛은 금지된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광자는 물리학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녀석은 최단 경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탐욕스럽게 탐험할 뿐이고 수학이 그 결과를 정리해 줄 뿐이죠. 이제 당신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광자가 이중 슬릿 중 어느 구멍을 통과하는지 그 은밀한 순간을 목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려줄 아주 미세한 감지기를 슬릿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간섭 무늬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라집니다.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죠. 파괴된 겁니다. 아름다운 줄무늬 대신 두 개의 뭉툭한 흔적만 남습니다. 마치 누군가 던진 돌멩이 자국처럼요. 입자가 구멍 하나를 통과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딱 그 건조한 모습입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왔니? 라고 묻는 순간 광자는 마치 입자인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두 문을 동시에 지나는 대신 오직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간섭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잠지기가 광자를 툭 쳐서 궤도를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측정은 깃털보다 가볍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리적 충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로를 드러내는 그 어떤 상호작용이든 그것이 간섭이라는 현상을 붕괴시킵니다. 이제 당신의 직관을 송두리째 뒤흔들 실험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존 힐러가 제안한 지연된 선택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광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녀석은 검출기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자가 도착하기 직전 당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검출기를 그대로 두어 간섭 무늬를 볼 것인가, 아니면 급히 장비를 바꿔 광자가 어느 구멍을 지났는지 알아낼 것인가. 기이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광자가 이미 슬릿을 통과한 뒤에, 즉 녀석이 문 하나를 택할지 둘 다를 택할지 결정을 끝낸 뒤에 선택을 내린다는 겁니다. 만약 경로를 측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측정을 선택하면 두 개의 단순한 흔적만 남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광자는 이미 오래전에 슬릿을 지났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나중 결심이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측정하기 전까지 광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의 경로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자의 역사는 실험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 비로소 결정됩니다. 이건 시간여행이 아닙니다. 미래가 과거를 바꾸는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오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돌에 새겨진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양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당신이 무엇을 보기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빛의 정체를 이야기해 드리죠. 우주의 모든 공간이 보이지 않는 바다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도 에테르도 아닙니다. 바로 전자기장입니다. 이 장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에 가장 텅 빈 암흑 속에도 그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묘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광자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이 바다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확정성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은 장에도 적용됩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전자기장이 완벽하게 0인 상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정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주가 그런 침묵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텅 빈 무대라 여겼던 공간은 미세한 전율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피어났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눈으로는 쫓을 수조차 없는 유령 같은 물결들이죠. 물리학자들은 이 혼돈의 바다를 양자진공이라 부릅니다. 이곳의 빛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실체 없는 존재, 바로 가상입자라 칭합니다. 허공에서 에너지를 훔쳐 잠시 존재했다가 눈 깜짝할 새 그 빚을 갚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우주의 도둑들입니다. 단지 수식을 맞추기 위한 수학적 환상이나 속임수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유령들은 실제하며 물리적 세계를 뒤흔듭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여기 차가운 금속판 2개가 있습니다. 진공 속에서 두 판을 아주 가까이 마주보게 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은 틈을 남겨둔 채로요. 그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그 텅 빈 공간이 두 판을 서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시미르 효과입니다. 그 원리는 실로 우아합니다. 판의 바깥쪽 세상에서는 진공의 파도들이 제멋대로 온갖 춤을 춥니다. 어떤 크기의 물결도 가능하죠. 허나 두 금속벽 사이에 갇힌 공간은 다릅니다. 오직 그 좁은 틈에 맞는 파장만이 살아남습니다. 틈보다 긴 파장들은 숨을 죽여야 합니다.
안쪽의 요동은 바깥의 거친 폭풍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이 불균형이 압력을 낳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진공의 힘이 두 판을 안으로 짓누르는 겁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유령의 손길을 실제로 측정해냈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히 실제 않은 힘입니다. 비어있음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공간은 무게를 가지고 누르고 있죠. 또 다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전자 하나가 핵 주위를 외롭게 돌고 있습니다. 우아한 이론적 계산에 따르면 두 가지 특정 에너지 상태는 완벽한 쌍둥이처럼 같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완벽한 대칭을 거부합니다. 100만 분의 1, 그 미세한 균열이 존재하죠. 어째서일까요? 전자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공의 요동과 왈츠를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텅 빈 공간의 전율이 전자의 에너지를 아주 살짝 뒤틀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램 이동입니다. 인류는 이 미세한 떨림을 경이로운 정확도로 측정해냈습니다. 이론과 실험은 소수점 12자리까지 완벽하게 입을 맞춥니다. 이 진공의 요동은 또 다른 신비도 풀어줍니다. 바로 자발적 방출이라는 수수께끼죠. 들뜬 상태의 원자는 언젠가 에너지를 잃고 빛을 토해내며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완벽한 고독 속에 있는 원자가 왜 갑자기 추락을 결심할까요? 범인은 바로 진공의 요동입니다. 잠들지 않는 전자기장의 떨림이 원자를 끊임없이 간지럽히는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의 선이를 등 뒤에서 살짝 떠밀듯 그 부드러운 손길이 원자를 무너뜨립니다. 이 진공의 속삭임이 없다면 원자는 영원히 그 높은 곳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빛, 즉 광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자기장을 가로지르는 총알 같은 물체가 아닙니다. 광자는 장 그 자체가 흥분하여 깨어난 상태입니다. 일렁이는 물결이죠. 저기에 빛이 있다는 말은 그곳의 전자기장이 특정한 리듬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전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파도 타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을 뿐입니다. 누구도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리지 않지만 파도는 거대한 원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이동하는 것은 오직 패턴뿐입니다. 광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기장이라는 거대한 무대 자체가 특정한 춤을 추고 있는 형상이죠. 그 춤의 패턴이 빛의 속도로 공간을 유영합니다. 마침내 그 물결이 당신의 눈에 닿아 망막의 분자와 충돌하는 순간 파동의 춤은 그 에너지를 분자 속 전자에게 고스란히 건네줍니다.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더 높은 차원으로 단숨에 도약하죠. 물결은 소멸하고 그 대신 전기 신호가 뇌를 향해 질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먼 별빛은 별의 표면에서 요동치던 전자들의 몸부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떨림이 전자기의 바다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것이죠. 그 파문은 칠흑 같은 우주를 건너 수년, 수백 년, 때로는 수십억 년의 세월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눈 속으로 뛰어들어 전자를 흔들었고 당신은 비로소 별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바다를 통해 당신과 저 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전하를 띤 입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밀어내고 또 끌어당기는 걸까요? 전자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고 반대 전하끼리는 끌린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서로 닿아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도대체 저쪽 전자는 이쪽 전자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감지하는 걸까요? 광자 전기역학이라는 심오한 세계에서는 그 답을 가상광자라는 존재에서 찾습니다. 두 전하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기장이라는 무대, 그 고유한 수면이 일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미세한 동요가 운동량을 한 입자에서 다른 입자로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상광자를 서로 주고받는 작은 공처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단순한 비유는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장 자체가 미세하게 떨리고 그 떨림이 힘을 전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들이 어떻게 중첩되는지 보여주는 우아한 수학. 바로 그것이 인력과 청력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춤을 추는 입자들이 어떤 전화를 띠고 있느냐에 달려있겠죠. 서로 다른 극은 운명처럼 끌리고 같은 극은 서로를 거부하며 밀어냅니다. 가상 광자 자체가 의지를 가진 건 아닙니다. 오직 간섭이라는 수학적 법칙만이 그 결말을 묵묵히 지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복잡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실제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저 굶주림을 해결하고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뇌는 거친 바위, 울창한 숲, 타인의 표정,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해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단단한 물체들로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정해진 위치와 경로를 가진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정교한 실험 장비와 거짓 없는 수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는 결코 작고 단단한 알갱이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장과 그 위를 수놓는 요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패턴과 확률만이 지배하는 곳이죠. 우주는 우리가 제멋대로 상상했던 규칙 따위는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빛을 생각해 봅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 가장 친숙한 그건 말입니다. 당신이 태어나 처음 마주했던 그 빛이야말로 이 심연에 실제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응시하는 매 순간 광자들은 당신의 망막을 향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주를 꽉 채운 보이지 않는 장의 작은 떨림들. 이들은 당신의 눈에 닿기 전까지는 어디를 거쳐왔는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가능성의 경로를 동시에 탐험할 뿐이죠. 텅 빈 허공에서 아른거리는 진공의 요동에 몸을 맡긴 채 말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결코 단단하게 고정된 세상이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양자 사건들, 우주가 스스로를 당신에게 드러내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전자기장의 다양한 진동수가 당신 눈 속의 분자들을 춤추게 하고 각각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교향곡을 감상하는 셈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는 또 어떤가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행해온 오래된 전령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 먼 핵융합의 불꽃에서 태어나 칠흑 같은 공허를 건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동자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빛의 파동들을요. 우주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빛의 바다로 거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벅찬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고 아직은 미흡하며 어쩌면 영원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자연은 그에 답해줍니다.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논리적인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써내려간 방정식은 때로 소수점 아래 12자리까지 정확하게 우주를 묘사해냅니다. 우주가 굳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는 이해 가능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형용할 수 없는 환희로 가득 채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빛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빛은 전자기장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떨림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점으로는 파동도 입자도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존재죠. 우리에게 전에 없던 수학을 창조하게 만들고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도록 요구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 빛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레이저와 컴퓨터,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 영상 기술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수천 가지의 기술들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빛을 통해 바라본 실제가 우리 조상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만큼 기묘하고도 눈물겹게 아름답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험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빛, 그 투명한 껍질 속에 숨겨진 진실 중 무엇이 당신의 세계를 가장 크게 뒤흔들었습니까? 당신이 느낀 그 지적 전율의 순간을 댓글로 남겨 이 사색의 여정을 완성해 주십시오.